여기는 미국 보스턴.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회의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고고학회의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이 열리는 날, 저는 청중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청 연설자로 무대에 선 분은 MIT의 유전 고고학자 리처드 맥킨리였어요. 그는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전 6000년 중국 랴오닝성 일대의 요하강 유역에서 전례 없는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서며 유전적으로 현재의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아시아 석학들은 조용히 수군거렸고 중국 대표단은 이를 갈듯 표정이 굳었죠. 일본 측은 고개를 슬며시 떨구더군요. 요하 문명은 단순한 지역 문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5번째 문명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날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웬 밀러입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의 수석 편집부장이자 고대 DNA와 문명 분류 체계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고고유전학자예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세계 주요 문명의 유적을 직접 밟아보며 평생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문명을 뛰어넘는 강렬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요하 문명?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온 맥킨리 박사를 붙잡았습니다. 그 유적,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는 지도를 펼치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과 내몽골 자치구의 경계지대입니다. 사해, 흑룡화, 홍산, 우하량. 이곳들에서 빗살무늬 토기와 옥귀걸이, 적석총, 곰 토템이 발굴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동일한 옥귀걸이가 한국 강원도 고성 문안리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의 단서였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요하 문명 관련 논문들을 밤새도록 정리했습니다. 발굴 지도, 토기 유형, 유골의 DNA 분석 결과 하나하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문명은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중심에는 분명히 한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문명의 현장을 직접 보러 가야겠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는가? 이제부터는 제가 씁니다. 중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북경을 경유해 내몽골 자치구 적공시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붉은 사막과 잿빛 들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있었죠. 정말 존재했던 문명일까? 아니면 단지 민족주의적 해석의 산물일까?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삭막한 풍경 사이사이로 마른 강줄기가 갈라져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토양이 드러났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홍산, 사해, 우하량 요하 강이 기역자 형태로 휘돌아 흐르는 그 전설의 지층. 발굴 책임자인 장지의 교수는 저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사해 유적입니다. 요하 문명의 시작점 중 하나죠. 사해 유적은 그야말로 숨죽인 과거였습니다. 발굴 구덩이 속에선 아직도 옥귀걸이 하나가 채 흙을 털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그 형상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 옥귀걸이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강원도 고성 문암리 출토 옥과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이었거든요. 동일한 재질, 동일한 조각, 동일한 문양. 이 유물 한반도에서도 출토됐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묻자 장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보고에는 그 사실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사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학문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유적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식생조차 이곳이 과거엔 지금과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 이 일대는 서울 중부지방과 유사한 기후였고
여름엔 비가 오고 봄에는 곡물이 자랐다고 합니다. 오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발굴장 옆 전시관에서는 적석총의 단면도를 설명해주는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했고 우리나라 고구려 장군총, 백제 석촌동 적석총과도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어져 있는 유전이자 문화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 교수와 연구팀을 떠나 숙소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한 줄 한 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우아량 유적으로 향합니다. 여신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눈빛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문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에서 멀어질 뿐이죠. 이제 저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아량 유적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햇살이 사막의 지평선을 가르며 솟아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땅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단지 기온 때문이 아니었어요. 묻혀있던 시간이 아직 다 녹지 않은 듯 이곳엔 어떤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눈에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낮고 평평한 언덕 위, 돌을 층층이 쌓은 거대한 무덤. 지름 60m. 피라미드보다 천년 앞선 적석총이었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인위적인 곡선이 자연과 어우러지며 묘하게 살아있는 듯한 형태였죠. 이 안에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무덤 아래로 이어진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갔고 그 끝에는 아직 발굴이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여신상. 상반신만 남아있는 옥조 조각상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길고 깊었고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의 결정체였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기원전 5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옥 조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죠. 특히 이 눈동자 표현은 장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엔 설명하지 못할 떨림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히 차가운 돌덩이인데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기억하라.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아량 유적 전시관 한켠에 놓인 옥기 전시대를 돌고 있었습니다. 곰의 형상, 새의 날개, 날카로운 뿔 이들은 모두 토템이자 신앙의 흔적이었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잇는 매개였던 겁니다. 곰, 웅녀, 제가 중얼이듯 말했을 때 옆에 있던 한국의 김태원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군 신화 속 곰 토템은 이곳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조선, 곧 한민족의 시원과 맞닿아 있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해의 옥기거리, 문합리의 동일 유물, 그리고 이곳 우아량의 여신상과 곰 형상. 모두가 한 흐름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뿌리.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진흙 바닥 위에 살짝 파묻힌 조각 옥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조각이었지만 거기에도 동심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태양 문양이죠. 그걸 손바닥에 올려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이 문명의 결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결과 닮아 있군요. 작은 것에 모든 것을 새긴 민족.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명을 남기는 방식이겠지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 저는 랩탑을 열고 방금까지 찍어둔 유물 사진과 메모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웬 밀러 편집장님 맞으시죠? 낯선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과학팀의 김태원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반가웠죠? 그는 손에 든 파일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출토된 인골 144구의 유전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이처 측에서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곧장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명확히 쓰여 있었죠. DNA 분석 결과 전체의 63%가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 연관성 보유.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혈통의 증거였어요. 문명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수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곳 유아의 주역 중 다수는 한반도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적공시 하가점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언덕 위에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발굴된 무덤들은 대부분 돌무지 무덤, 즉 적성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가 놀라웠습니다. 무덤 사이의 거리, 방향, 석재의 배치 방식이 모두 고구려 고분군과 유사했어요. 우린 이런 걸 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조류의 날갯짓처럼 배열된 무덤군이죠.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본 세계 유적들이 머릿속에서 교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집트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하와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무덤 체계였죠. 한 무덤 앞에 서 있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유골 하나가 반쯤 드러난 채로 누워 있었고, 그 곁엔 빗살무늬 토기 조각이 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그러나 그 무덤과 토기, 그리고 DNA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 있었고 너희의 조상이었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이 신화라면 이건 과학이고 이건 기억입니다. 돌아오는 길, 김 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써준 역사를 읽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써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드디어 말해지기 시작했어요. 포항 암각화를 처음 본 건 몇 해 전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새겨진 동심원과 마름모 문양들. 저는 그때 단순한 기하학 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요하 문명을 돌아본 뒤 다시 그 문양을 떠올려 보니 그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자 정신의 흔적이었어요. 요하 일대의 또 다른 유적지, 자아산.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바위에 또렷이 새겨진 동심원들.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원형은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보였고, 옆에 새겨진 새와 곰의 형상은 토템 그 자체였죠. 이 문양은 포항 영일만 암각화, 하만마리산 고분, 심지어 일본 규슈 지역에서도 나옵니다. 김 박사의 말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문양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해로를 따라 이어진 하나의 문화 벨트. 언어도 문자도 없던 시대. 그들은 이 도형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공유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동심원 유적지를 찍어봤습니다. 포항, 함안, 고성, 강원 문암리, 요하 우아량, 자아산, 그리고 일본 규슈. 마치 바다 위를 잇는 별자리 같았습니다. 이건 무역이 아니야. 이건 신앙의 전파, 정신의 공유야. 그 퍼즐을 완성한 순간 저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더는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라진 문명과 교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시관 한 구석엔 돼지와 함께 묻힌 인골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무덤에 들어가는 장례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죽음과 삶의 경계가 지금보다 훨씬 유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았고 인간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깊은 철학이겠지요. 침묵하고 있던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너무 오래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들립니다. 이 바위들, 이 돌무지, 이 곡선들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는
곧 고성문암리 유적지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도 바위와 유물 위에 동심원이 새겨져 있었죠. 김 박사는 바닥에 펼친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동심원은 해양 네트워크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무역이 아니에요. 선사시대 동북아시아인들은 바다를 통해 서로의 정신을 교류한 겁니다. 지도 위엔 빨간 점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포항, 함안, 고성, 강원 문암리, 요하의 사해의 화량, 자아산, 그리고 일본 규슈. 마치 별자리를 잇는 듯한 궤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반도가 있었죠. 이건 곧 동북아 신앙의 맥이다. 문명은 물건보다 정신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적지에서 돌아와 기록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언덕 위 적석총의 실루엣이 보였고 바위 사이로 스쳐간 그림자 하나가 문득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그들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더는 단순한 고고학이 아닙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교감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침묵 속에서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무척 맑고 차가웠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곧장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국의 유적을 다녀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편집자가 아니라 증인을 자처하고 있었거든요. 박물관 로비에서 김태원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의 눈빛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지하 1층 유물 수장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일반 공개되지 않은 유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직원의 안내를 따라 좁은 복도를 걸어 들어가자 온도 조절 장치가 켜진 방 안에 유리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요하에서 본 옥귀거리와 완벽히 동일한 형태의 옥귀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 문암리 출토, 기원전 4500년 추정. 이걸 보시죠.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진열장 옆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곰 토템 모양의 작은 옥 장신구, 빗살무늬 토기 조각, 적성묘의 평면 모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은 평범해 보였지만 저에겐 그 어떤 유적보다 강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저 먼 요하 문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후엔 박물관 내 특별기획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요하와 한반도 기억의 대륙. 외국인 패널 대부분은 회의적으로 반응했어요. 근거는 희박하다.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 아니냐. 왜 지금에서야 주장하느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에 오히려 감사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회의 말미, 저는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네이처의 수석 편집부장으로서 전 세계 수천 편의 고고학 논문을 읽고 편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유전적, 유물적, 지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명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단지 유물을 보관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억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박수가 터졌죠. 짧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그것은 인정을 뜻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드디어 키보드를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하 문명과 작은 거인 한국.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죠. 문명은 크기로 기억되지 않는다. 문명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진실하게 기억되었는가로 남는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기억의 밀도는 그 어떤 제국보다 강했다. 네이처지에 실린 제 기사, 요하 문명과 작은 거인, 한국이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20만을 넘겼고, 세계 고고학계의 SNS 피드는 순식간에 요하 문명 이야기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터져나온 건 박수도 감탄도 아닌 분노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 산하의 역사 진실성 검토 위원회는 제 기사에 대해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오웬 밀러 편집장은 중국 역사에 대한 무지와 서구, 우월주의적 시선을 기반으로 중화문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요하문명은 중국 황제의 뿌리이며 그 어떠한 외부 민족과도 관련 없다. 그들은 심지어 제가 중국 내 유적지에 무단으로 접근했고 고고학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까지 씌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열함이었어요. 중국 국영 언론은 제 사진에 붉은 X 표시를 박아 기사화했습니다. 제 논문은 사상 오염으로 규정됐고 제 이름은 온라인 검색 금지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명이 아니라 마치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대 고고학과의 야마모토 케니치는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웬 밀러의 주장은 과학도 아니고 고고학도 아닙니다. 한국 측의 민족주의에 동조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의 발언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요하문명의 유물 구조와 일본 규슈 고분과의 유사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수년 전 논문에서도 슬쩍 언급한 바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질서를 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질서 속에서 자기들의 역사적 우위가 유지되니까요. 심지어 일본 우익 매체에선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문명까지 훔치려는가? 김치, 한복, 유네스코도 모자라 고대사까지 조작하고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다. 욕설과 비방이 뒤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제 이메일은 협박 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이처지 내부에선 편집회의가 열렸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당하는 순간 문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기억의 독점이에요. 김태원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우린 작지만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지켜주고 있는 건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작은 거인은 지금 흔들리는 거대한 제국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외침은 거셌고 공격은 집요했지만 진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2025년 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그날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37개국 언론이 참석한 동북아 문명 특별전 개막식. 그리고 저의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제 눈을 비췄고 스크린에는 여신상의 눈동자가 클로즈업되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우아량 유적 깊숙한 곳에서 제게 말을 건네던 그 눈. 차갑지만 따뜻했고 조용하지만 웅변이었죠. 우리는 지금 문명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신은 5,000년 전 옥을 깎던 누군가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 도달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고 화면에는 강원도 고성, 문합리 유적의 옥귀거리와 요하사의 출토품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곡률, 동일한 무늬, 동일한 기억. 역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였다고. 이어서 스크린에는 유전자 분석 결과, 무덤 구조 비교, 토기 문양의 국제 연결망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반박도 허용되지 않을 정교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죠? 문명은 강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문명은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얼마나 깊이 간직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객석 중앙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출신 유전인류학자 요하네스 크라우제였습니다. 밀러 박사. 이 여신의 눈동자를
지금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언했습니다. 저 눈은 기억을 지키는 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금까지 품고 온 이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 순간 장내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는 때론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기억이 회복된 자리. 저는 여신상의 눈을 마지막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크기보다 방향이고 문명은 과시보다 기억입니다. 작은 나라, 작지만 오래된 나라. 이 작은 거인은 결국 제국의 그림자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요하 문명, 그 기억의 땅에 한국이 있었다. 오웬 밀러, 2025년 서울에서.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지 땅속에서 나온 유물이 아니라 수천 년을 건너온 기억이 세계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묵묵히 역사를 지켜온 한국의 고고학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한 민족의 집념은 이제 세계학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요하 문명은 단지 오래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문명,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이. 그 침묵이 이제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